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이번에 올해 7월 27일이 정전협정 7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전협정하고 정전협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전이다, 휴전이나 정전이에 대해서 개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개념상 정전하고 휴전하고 이제 섞어서 설명을 하죠. 네. 정전은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짧은 기간의 적대 행위 중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휴전은 국제법상 전쟁 상태이고, 전쟁 원인의 해결에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전이라는 것이 정전에 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짧은 기간에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정전이라는 것, 시스파이어,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고, 휴전은 조금 중거리 좀 긴 거죠. 아미스트, 트루스라고 그러고, 아미스트 있어. 좀 긴 상태로 전쟁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전이라는 용어는 휴전이라는 용어에 좀 또 포함되는 그런 용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쟁이 6.25 전쟁이라는 것이 전쟁 초기에 낙동강 전선까지 8월달까지 6, 7, 8 7, 8 석 달 동안에 한국군이 일방적으로 밀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기습이었죠.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초기 리더십이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강 철교를 일찍 이제 폭파해가지고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철교 다리를 건너다가 희생되었다 해가지고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죠. 그리고 대전을 일찍 빨리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러면서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대전으로 열차편을 타고 간 것이 상당히 민간인들의 사상자를 키웠다. 한강 철교를 너무 일찍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됐다고 해가지고 상당한 비판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너무 당황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책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변명을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초기에 어떤 간에 기습을 당하면서, 전쟁 초기에 리더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군이 개입하고, 미군과 유엔군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종전 때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특유의 리더십, 이제 군사적인 거는 좀, 문외하지만, 역시 외교적으로는 외교시이다 하는 그런 것을 할 만치, 초기 군사적 실책을, 미군이 온 이후에 외교로서 만회하는데, 한국 전쟁을 마무리 짓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할까. 특히 한미 방위조약 체결을 했죠. 그렇게 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6.25 전쟁에서의 국난을 극복한 리더십의 핵심은 외교로 만회한 것인데, 독립운동도, 항일 독립운동도 외교로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성과를 거둔 거 아닙니까? 이제, 도쿄에 있는 국동군 사령관 오성장군이 메가데 원소, 또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라든가 서신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지지콜고 알리고, 또 편지를 통해서 그런 자신의 특유의 외교를 국가의 전망에 대해서 이리저리 많은 지원을 호소를 하고, 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던 것이 6.25 전쟁에서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이승만 대통령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이 이렇게 길게 될 줄은 몰랐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쟁이
50년 중공군 11월 이후부터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51년에 그 유명한 두 번째 서울의 함락 145태를 지나서 3월 4일 지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38선에서 교착 상태가 교착 상태가 된 것이 51년 5월, 6월, 7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51년 7월에 협상이 시작됐는데 무려 2년이 걸려가지고 53년 7월에 역시 7월 27일 날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년 이상 끌은 거죠. 협상만 해도 2년 끌었습니다. 근데 그 협상하는 가운데서 동부전선에서는 뭐 유명한 그 백마고지 전투가 있었지만은 지구전이 반복이 되었고 한치라도 더 뺏고 빼앗기 위해서 치열한 혈전이 벌어지고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공군은 동부전선에 있는 국군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한국군에 많은 피해를 입힌 것이 바로 중공군입니다. 뭐 제가 오늘 이야기는 한국 전쟁의 6.25 전쟁의 뭐 전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협상 과정과 협상 이슈 그리고 미국의 이제 협상 전략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좀 주안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한국군이 왜 한국군이 또 이승만 대통령이 왜 서명을 거절했는가 이런저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휴전협정의 서명자는 세 사람입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사인했고,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그 다음에 유엔군 총사령관, 미 육군 대장이죠. 마크 웨인, 클라크 대장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표를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를 했죠. 서명 참석자들은 서명 휴전협정할 참석자들 2명이 있었는데 조선인민군 및 이제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로 또 남일 대장이 사인을 했고 또 유엔군 대표단 및 수석 대표로 육군 중장 해리슨 중장이 서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휴전협정 의무화로서는 그 휴전협정을 사인한 2~3개월 뒤에 이제 포로를 석방하자 막 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54년에 제네바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이 휴전협정 당사자는 아니죠.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한국군의 작전권을 유엔군에 이양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이 이제 유엔군과 한국군 모두를 대표를 해가지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것이기 때문에 뭐 또 광의로 볼 때 대한민국도 정전협정에 뭐 당사자로 보는 것도 이는 타당하지 않느냐 뭐 그런 입장도 한국 측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 목표는 처음과 전쟁이 이제 협상이 오래되면서 협상 이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원래의 이승만 대통령이 6.25에 대한 태도는 북진에서 북한을 해방하는 자유통일입니다. 한반도의 자유통일, 북진에서 북한 주민들을 공산당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북한의 공산주의를 만주 쪽으로 신의주 쪽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북한을 자유통일하는 겁니다. 북한을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엔군,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휴전 협상에 대해서 끝까지
오랫동안에 1년 이상을 휴전협정을 반대하는 어떤 국민운동이 벌어지도록 그렇게 고문을 하게 됩니다. 우린 전쟁 계속하겠다. 그러나 이제 후반기에 가면서 이 미국이 협상 전쟁을 종전하려 한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목표를 수정하게 됐죠. 그렇다면 휴전 협상에 찬성을 하되 한미 방위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한반도에 남아있게 하고 또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요구한 것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6.25 동란에 있어서의 차선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원치도 않았고 또 막대한 경제적인 군사적인 원조도 그렇게 한국에게 그렇게 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 제가 언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트루만 대통령을 위시해서 미국의 합참 군수내부의 어떤 6.25 전쟁에 대한 전쟁관 인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트루만 회고록을 보면은 6.25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것은 소련 스탈린의 음모라. 소련 스탈린이 사고를 배후에서 김일성을 조종을 해서 이러한 사고를 쳤다. 전쟁을 일으켰다. 근데 이것이 본 게임, 이것은 한국전쟁은 6.25는 예선 게임이다. 포닝 워다. 조그만 전쟁, 스몰 워다. 본 게임은 어디 있냐? 3차 대전. 3차 대전은 스탈린의 음모에서 일어나는데 3차 대전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유럽,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동독과 폴란드에 있는 마땅한 소련 적군의 탱크를 중무장해서 서독을 침공하려는 3차 대전의 계획의 일환이다. 이건 페인팅 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거는 토탈 워, 총력전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 당시에 50년대에 미국이 제일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유럽입니다. 유럽 최우선 전략이죠. 그럼 아시아에서는 어디 최중요한 방어를 해야 하는 나라가 됩니까? 일본이죠. 그리고 한국은 아주 부수적인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49년 6월에 미군들을 철수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무기 달라, 탱크 달라, 철수하지 말아야 울고불고 애원해도 미군이 철수했고, 탱크 한 대, 미군은 탱크 한 대 주지 않았습니다. 왜? 탱크를 달라 그러니까 한국은 산이 많아서 마운틴, 산이 많아서 탱크 전에 어울리지 않는다. 탱크 전에 부적합하다 해서 탱크 한 대도 안 줬어요. 예? 그랬어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꽝으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자면 미국에 대한 요구 사항이 북중 통일하겠다, 휴전 반대하겠다 하는 것이 미국으로 볼 때는 넓은 옹고집통 노인의 땡깡으로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트루먼 행정부 말기부터 부산에서 이제 국회 파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말기 트루먼 대통령 후반기부터 미국 행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뭐 한 몇 차례에 걸쳐서,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52년부터 해서 53년까지 6개월 이상 계속됐거든요. 그게 상시작전이라고 해서 에버레디, 오퍼레이션 에버레디,
오퍼레이션 에버레드라고 해서 상시작전이라고 합니다. 52년부터 53년 동안에 6개월 이상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아제나 행정부에서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수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한 미국 대사라든가 또 로버스턴 같은 이런 인물들, 또 주한미군 사령부 8군 사령관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대타가 없다, 마땅한 대타가 없다, 그러면 한국 전국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된다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군자실 끌어내리는 작전은 포기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아이젠하워, 특히 이제 그 52년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아이젠하워가 여러분 나중에 별 5개 5성 장군 되죠. 5성 장군이고 콜롬비아 대학 총장을 했고 나토 초대 연합사령관 했지 않습니까? 나토군 연합사령관을 했는 그 유럽통인데, 메가다하고 한 10살 차이입니다. 1930년대에 메가다 밑에서 부관으로 지냈거든요. 메가다하고 나이가 10살 후배예요. 메가다 육사에서 6사 후배고, 까마득한 뭐 10년 차이 후배고, 메가다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차이가 5년 차이입니다. 5년 이승만 대통령이 많았어요. 메가다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쩔쩔맸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아이젠하워가 52년 11월 달에 대통령 출마를 했는데,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그때 이슈가 고려는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전쟁을 초속히 끝내겠다. 다만 트루만 행정부가 공산당에게 질질 끌렸다는 것보다는 보다도 강경하게 6.25를 끝내겠다. 이게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그 50년 11월, 12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해가지고 미군이 개마고원에서 장진호 전투에서 흥남철수 작전에서 개박살 났잖아요. 엄청나게 피를 흘리면서 동상 30도 40도 되는 동상이 처한 가운데서 철수를 하고, 그것이 TV에 방영이 되고 하면서 아이고 한국전쟁 징글징글하다 해서 끝내버리라 했다. 인기 없는 전쟁이 most unpopular war, 미국이 참전한 전쟁 중에서 가장 비인기 종목, 가장 인기가 없는 전쟁이 한국전쟁이었습니다. 그게 중공군 참전으로 일방적으로 미군이 후퇴하고 사상자가 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아이젠하워가 52년 12월 초에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죠. 당선자가 전방도 가고 대구도 가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경무대로 가서 이승만 대통령을 안 만나려 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신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백선엽 장군입니다. 백선엽 장군을 특사로 해가지고 아이젠하워 캠프 쪽으로 가가지고 경무대로 오도록 해서 30분 동안에 아이젠하워와 이승만 대통령이 미팅이 경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던 겁니다. 나이가 15년 차이고 미국 대통령 당선자라고 굉장히 거만하고 그런 결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전방을 방문하고 여기저기 미군 캠프 돌아가면서 라면 먹고 이렇게 하면서 미군들과 사진 찍었는데 한국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일본으로 갔다면은 누가 최면일 것 같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물러온 거예요?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한국인들에게 자신심의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려 했어요. 그 당시 그때 미국이 50년대에 한국을 얼마나 깔봤느냐 하는 걸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미국이 약 총 160만 명이 참전했는데 미군 사망자가 36,492명이라면은 그리고 부상자 합쳐가지고 5만여 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상을 전상자가 발생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미국을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를 하지만은 미국인들이 6.25 동란에 참전했을 때 그들 나름대로는 그 지도층, 미국 지도층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라틴어로 한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저라고 그렇게 귀족의 의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벤프리드 장군이라든가 워커 중장이라든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들이 거기에 참전했어요. 벤프리드 장군의 아들은 전사를 했고 또 모택동 아들도 공군으로 참전했다가 북한에서 유엔군 공무기 폭격을 맞아 전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고 아이젠하워는 외아들이 전방에서 참전을 한 걸 갖다가 걱정이 돼가지고 벤프리드 장군에게 아들 좀 후방으로 좀 빼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도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51년 7월부터 53년 7월까지 2년 동안에 협상이 질질질질 끄게 되는데 그 협상이 2년 동안 질질 끄게 되는 이 과정에서 가장 해결이 안 되고 질질 끌게 된 것이 이 유엔군이 말하자면 포로 잡았던 포로 중에서 중공군이 있고 북한군이 있죠. 근데 중공군 쪽에서는 국부군 대만 장개석 군대의 국부군 출신 장개석 군대의 내전에서 국공 내전에서 포로가 된 장개석 군대였는데 한국전쟁에 투입한 그런 장개석 군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도 안 간다 그래요. 여기서 죽었으면 죽었지 안 간다 그러고 있고. 또 이제 여기 학도병 출신으로 해가지고 인민군에 들어갔다가 공산당 실타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북한으로 북송하지 않겠다 해서 방공포로들 북한에 넘어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인민군 출신들 이런 방공포로들이 40%가 넘었다 그래요. 13만 포로 중에서 6만 명이 중공이라든가 북한에 자발적으로 가지 않겠다. 그게 자유송환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북한으로 안 보내고 풀어줘버리면 중공이라든가 북한에서 체면이 안 되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이고, 그 협상이 지지부지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은 53년 6월 18일 날 방공포로를 석방합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6-7군데 제주도 무슨 영천 대구 부산 이런 쪽 해가지고 전국에 포로 수용소가 한 6-7군데 있었는데 거기서 방공포로들을 밤에 한 11시 12시에 풀어줬는데 6월 18일입니다. 자정에 풀어줬는데 그 숫자만 하더라도 2만 6, 7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미국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중대한 범죄 행위다 해서 난리가 났죠. 자, 그렇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들로 볼 때는 늙은 노인이 깡짜 부르는 식이요. 깡짜를 부르는 식으로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니까 뒷감당하기 어렵고
또 책임 문제가 되니까 국무부에 있는 극동 담당 차관보인 로버트슨을 방한하도록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과 협상을 하게 합니다. 원래는 뭐 아이자마 행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서 미국 오라고 방미해라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No, I can't go. 나 미국 안 간다 해서 오라 해서 그래서 경무대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슨이 매일 불려가면서 6월 25일부터 해서 7월 9일 동안 근 2주에 걸쳐서 로버트슨은 경무대를 방문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한반도 문제의 그 강의를 듣게 됩니다. 야단도 맞고 수업도 듣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를 잘하니까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돼. 과거에 그 한미 수호 통상 조약으로 해서 고종시대 때부터 한국과 미국이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는데 그걸 미국이 한국을 배신하고 일본에게 한국을 넘긴 것이며 또 얄타에 가면서 카이로에서 독립해준다 했는데 했다가 얄타에서 또 해서 카이로, 얄타, 포츠담 등을 통해서 한국 문제를 서울에 한 거며 또 38선 분단하는 것이며 미국이 한국에게 저지른 그 실수라든가 푸대접 이런 걸 상당히 통렬하게 2주간 한미관계에 대해서 역사 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로버트슨이 가만히 이승만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동정책의 역사라든가 이런 과정 문제점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로버트슨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마땅하게 항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지를 못하고 그냥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학생이 교수한테 교육받듯이 역사 강좌를 듣듯이. 그리고 49년 6월 달에 미군 철수한 것이 잘했었느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버트슨은 이승만 대통령의 애국심이라든가 해박한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감동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허덕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 요구를 수용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죠. 주한미군을 전쟁 협상, 휴전협정 사인한 뒤에 주둔시키겠다. 주한미군 이제 주둔시키겠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해주겠다는 거예요. 한국군 증강해주겠다. 한국군을 60만 대군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한국군 증강시켜주겠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군사 원조를 실시해주겠다. 당장에 현찰로 2억 달러 대주겠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 5가지 요구를 다 수락을 해준 거예요.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에 동의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고 휴전협정에 동의하지만 서명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타결을 보았던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이 한국전쟁, 6.25 전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서명을 하지 않았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도덕적인 이슈가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왜? 6.25 동란이라는 것이 과거에 미국이 2차 대전, 1차 대전 다 모든 것은 전쟁의 책임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 전범자들 처벌했고 근데 이렇게 6.25 전쟁에서 전쟁 책임도 묻지 않고 배상도 없이 공산주의에 협상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침략, 전쟁 책임을 묻지 않고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어떤 강렬한 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신이 묻어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방공포로 석방 카드가 이 전 세계의 헤드라인 뉴스로 알려지면서 6월 18일 방공포로 석방 이후에 전 세계의 뉴스에는 닥터리, 승만리,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매일 탑 기사로 나올 만큼 이 전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리더, 국제적인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약소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군사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주도권을 잡고 뒤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는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겁니다. 1953년 7월 19일자 소비에트 뉴스에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서 지난 3년 동안은 도대체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이 3년 동안 남한의 모든 문제는 미군 사령관에 의해서만 지시되고 이승만은 불안한 모퉁이에 미군 뒷뜰 안에 안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승만은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이나 미국 대통령도 그리고 미국 의회도 그와 겨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꼴불견의 연극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소비에트 뉴스가 개탄한 것이 7월 19일자 뉴스였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된 소식을 듣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예견을 하게 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 조약으로 우리 후손들은 많은 혜택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6.25 전쟁 패전 직전에 몰렸으나 특유의 장기인 외교로 모든 전쟁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외교의 신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경제 문제는 결국은 미해결이 되고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미국과 대한 원조 방식과 내용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954년 5월달에 1차적으로 이제 한번 리틀 스위치 작전이라 해가지고 부상병 포로가 일단 송환되었고 공산 측에서는 유엔군한테 600을 넘겼고 유엔군 측에서 공산 측으로 넘긴 부상병들은 6,600여 명이나 되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포로 개헌이 본격적으로 8월달, 9월달에 진행이 됐는데 총계를 보면은 공산 측이 유엔군 측에 넘긴 포로 명단이 13,469명밖에 안 돼요. 근데 유엔군 측이 공산 측에 넘긴 포로는 무려 얼마냐 하면은 83,258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자, 그러다 뭐냐. 여기서 공산당이 얼마나 교활하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미송환된 국군 포로들,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갔던 미송환된 국군 포로들이 5, 6만 된다. 적게는 2, 4만. 대충 4, 5만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간 국군 포로들이 2000년 김대중이가 평양 갔을 때 송환을 기대했는데 김대중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해서 국군 포로 송환은 물거품이 되었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그 김정일에게 평양여행 대가로 5억 달러 줬잖아요. 그 5억 달러 줬으면 노벨 평화상은 돈 주고 살 게 아니고 포로 달라 해야죠. 저는 그래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래서 되겠어요? 자, 기다려.
기가 찹니다. 자, 우리가 한번 휴전협정, 6.25 동란의 휴전협정을 한번 결산을 해본다면 안타까운 것이 38선 이남에 있는 서부전선의 개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정전 협상을 하는 장소를 개성으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계략에 말려들었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바다에서, 동해안이나 서해안 바다에서, 병원선에 바다에서 협상을 택하려 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때려써가지고 개성 나중에 판문점 쪽에 협상 장소를 하는 바람에 유엔군이 38선으로 개성을 쪽으로 진격하려는 군사작전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응? 그 장소라든가 의제라든가 이런 걸 왜 공산당한테 너무 하루빨리 협상을 끝내라 해가지고 허리 해가지고 그럼 북한이 공산당이 주장하는 거 다 해 빨리 끝내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그래 급하다고. 기가 찹니다. 그렇지만 동부전선에서는 이 39도선이죠. 철원이라든가 이런 백마고지 강원도 쪽에 북상을 해가지고 나는 좀 39도선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그 철원평야를 잃어버린 북한이 빼앗기는 바람에 김일성이가 철원만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엉엉 울었다 그래요. 철원이 제가 가보니까 평지가 돼가지고 거기에 쌀농사가 기가 막힌답니다. 근데 국군 포로를 제대로 데리고 오지 못한 숙제를 남겨줬죠. 전쟁 책임이라든가 배상 문제가 실종이 되고, 다만 이승만 대통령의 결기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휴전협정을 반대하다가 이렇게 한다고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한미 상호 봉의 조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미군이 한국에 남아 있도록 한 큰 공을 세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교훈을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당시에 북진 통일을 하자는 목표를 세웠는데, 북진 통일에 해결되지 않은 과제, 북한을 해방해서 자유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언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언급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라를 한번 잃어버리면은 다시 찾기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려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도록,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모든 국민이 힘써달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누구한테서 온 것인가? 그거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기독교적인 크리스천적인 찬양. 둘째, 그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악의 존재를 인식하고 투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이고, 셋째, 우리가 은혜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다시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6.25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